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리서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산분석실 김대욱입니다. 전주 국내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 기대감과 한국형 뉴딜 및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소폭 반등의 금요일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연초 대비 3.3% 상승해 글로벌 지수 중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되었습니다. 주중 미중 무역 분쟁 재발 우려와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로 하락했던 일본 증시는 긴급 사태 조기 해제로 금요일 낙폭 일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초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던 중국 증시는 양호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미국의 대중 공세가 증시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해 금요일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15일 발표된 중국 4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해 올해 첫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초 G2 갈등 심화 우려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 경고로 하락 출발한 유럽 증시는 금요일 유가 반등과 우려보다 양호한 경제 지표에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주간 유로스톡스 50 지수의 경우 4.73% 하락해 주간 유럽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주초 G2 갈등 심화 우려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 경고에 하락했던 미국 증시는 우려보다 양호한 경제 지표와 유가 반등 영향으로 금요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시간대 5월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는 시장 전망과 전월 수치를 상회한 73.7로 집계되었으며 WTI 또한 배럴당 29달러대까지 반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지금 하반기 전망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반기 경제 전망에 나와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버린 세상으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 및 자산 배분 담당 나중입니다. 이번에 하반기 전망 및 그 자산 배분 전략 자료 나와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번 하반기에는 빠른 경기 회복 기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말 들어서 이제 침체 국면 초입에서 이제 확장면으로의 복귀를 좀 노려왔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그레이트 락다운을 이제 발생시키면서 향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최악의 경기 침체의 위기에 좀 놓인 것으로 좀 판단합니다. 최초의 발생지인 중국은 물론이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뭐 주요국들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다가 또 2차 그 전염 유행 가능성까지 감안하면은 글로벌 가치사슬 훼손을 통한 경제 충격이 장기화될 가능성 우려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까지 이제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의 이제 신속한 그다음에 대규모의 전책 공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치료제하고 백신 개발 관련해서 의료 협력이 잘 되고 있어서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좀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19의 2차 전염 가능성을 점검하였는데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까지는 간헐적인 억제책을 쓰는 것이 최선이나 이는 또 경제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빠른 경기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 수준에서 이제 글로벌 정책 공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미 연준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한 이제 그 주요국들의 원유 시장하고 무역 시장을 둘러싼 그 첨예한 대립 관계가 개선이 안 된다면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제 그 2020년 하반기에는 그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미 대선과 맞물려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발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고요. 독일하고 ECB의 공공부문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둘러싼 마찰 등이 이제 그런 부분들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ECB 쪽에서는 이제 정책 공조를 상당히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 시작했는데 유로존 내에서 이런 그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글로벌 정책 공조를 훼손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부동산 역시도 국제가 급락이라든가 펀더멘탈 변수들의 위축에 따라서 침체 가능성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시장과 더불어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악재인 만큼 높은 경계감이 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은요. 저희는 한 손에는 현금, 다른 한 손에는 주식을 들고 가는 바벨형 포트폴리오 전략을 저희는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이제 중립을 저희 가져가는 부분인데요. 전제 조건은 그 이중 경기 침체에 빠진 글로벌 경제의 빠른 회복이 기대가 난망하다는 뜻이 것입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피해국 주요국들의 피해 규모가 이제 상당히 크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간헐적 억제책이 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글로벌 정책 공조라든가 이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 그다음에 가시화되기 시작한 치료제 개발 등을 감안하면은 위험자산군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보다 극단적인 바벨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채권이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좀 제한될 소지가 이제 커졌습니다. 뭐 제로 금리 시대가 왔기 때문인데요. 다소 이제 변칙적이지만은 채권 비중을 중립화시키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상대적 변동성이 낮은 선진국 주식을 최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 신흥국 주식 순으로 탄력적인 위험 자산 비중 확대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하반기 전망 IT 쪽 2개가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 네. 죄송합니다. 원자재 경제 전망에서 원자재 파트 다시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산분석실 전기현입니다. 이제 자료가 많은 관계로 환율이랑 유가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가 강세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분기 평균 1,195원, 4분기 1,180원 수준을 예상을 합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 달러가 약세 전환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화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미 연준이 다른 여타 중앙은행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 달러 약세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구조적으로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지속이 되면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 폭이 커진다는 점도 펀더멘털상 달러 약세를 지지하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제로 구글이 공개한 이제 국가별 이동량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활동이 아직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3월부터 좀 회복되기 시작해서 점차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재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복 경쟁력을 더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재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위안화랑 원화에 좀 강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보시면 트럼프 재임 이후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좀 중국이 견제하는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위안화의 강세 흐름을 일부 제한하면서 원화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 말씀드리면요. 유가는 일단 뉴 노멀에 좀 진입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WTI 가격 자체는 배럴당 20불에서 40불 수준을 기대를 합니다. 일단 뭐 저유가 기준 살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유 수요의 빠른 회복 시그널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감산 기조가 일단은 유가 하단을 좀 지지를 하겠지만 상반기 중에 쌓인 원유 재고를 소진하기 전까지는 추세적 반등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수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측 그래프 보시면 과거 경기 침체 국면의 이제 원유 소비 감소분인데요. 이때에 비해서 지금 2020년에 원유 수요 감소분이 굉장히 극대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다른 경기 침체 국면과 달리 이제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를 크게 감소시켰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향후에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글로벌 감산 이후에 누가 다시 원유 시장의 패권을 잡을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좀 타격을 입으면서 글로벌 1위 원유 생산국의 위치가 좀 모호해진 만큼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 미국 모두 생산량을 재차 늘릴 가능성이 좀 상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가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하반기 전망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 담당하는 김경민입니다. 이번에 인덱스 자료 작성에 제목은 릴로케이션과 설익은 바나나입니다.
일단 릴로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들 보셨겠지만 지금 TSMC가 증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 그 내에 반도체 그 최신 공장들이 생겨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반도체 업종에서 서플라이 체인의 병목이 가시화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의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라인을 릴로케이션하는 그런 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 1분기에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거나 철회했던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겨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무역 분쟁과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그 반도체 전공정 앤 후공정에서 릴로케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보면요. TSMC는 미국의 20K 증설 결정했습니다. 이거 TSMC 전체 캐파의 2% 미만으로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SMC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서 증설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TSMC는 당분간 미국 정부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TSMC와의 격차를 좁히려면 미국의 팹리스 고객사들과 지리적인 접근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팹리스 고객사란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증설할 때 당연히 오스틴에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공장은 80K 정도 있고요. 그럼 인텔은 어떻게 할 거냐? 인텔은 이미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 내 증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오레곤주에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의 의사결정을 계기로 증설 속도는 빨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글로벌 탑3 전공정 회사들의 방향성이고요. 그러면 후공정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회사들의 후공정 라인이 다 해외 이머징 마켓에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많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봉쇄령 영향이 생겨서 다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특정 지역의 의존도를 낮추고 더 지역을 다변화하는 그런 후공정의 릴로케이션이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은 국산화를 엄청나게 빠르게 추진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의 한국 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는 중국 내에서는 장비주 수혜가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릴로케이션 상황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은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낮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링은 바나나라고 했고요. 그 금요일 날 질문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제 TSMC가 증설하면 뭘 사면 되나요? 라는 건데요. 수혜주는 코미코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스틴의 공장을 따라서 지으면 ENF 테크놀로지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서 레퍼런스를 갖고 있던 장비사는 딱 두 개입니다. 원익 IPS, 사이맥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중국은 무조건 국산화 빨리 할 거다 그랬는데 중국 내에서는 장비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원익 IPS하고 테스를 짬뽕 시켜놓은 같은 회사인데 그게 바로 AMEC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후공정 라인의 릴로케이션 차원에서는 인텍플러스하고 한미반도체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차트는요. 한국에서 국산화 수준이 낮았던 1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장비 소재주가 뭐가 많이 올랐냐. 장비주가 1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수준이 낮을 때 또는 릴로케이션 일할 때는 되도록 장비주에 포커스하는 게 맞아서 제가 장비주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다만 코미코를 제일 위에 올려놓은 이유는 이 회사는 삼성전자, TSMC 그리고 인텔 모두의 레퍼런스가 있는 그런 소재사이기 때문에 코미코를 거의 유일하게 소재사로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IT 쪽이죠. 전기전자 휴대폰 하반기 전망 나와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란 제목으로 자료 발간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IT 담당 김록호입니다. 하반기 전망 자료 작성했고요. 저희가 이제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난 한 달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 같은 것들 작성해서 보고서 냈었는데요. 그 워스트 시나리오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작성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한 이유는 중국의 1월에서부터 4월 스마트폰 출하량 흐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였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1, 2, 3월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4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YY로 17%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월간 4,078만 대라는 스마트폰 대수는 2017년 12월 이후
거의 한 2년 반 만에 4천만 대를 넘는 수치였고요. 그래서 눌려있던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흐름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미국, 서유럽이나 아시아, 동유럽 같은 국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작성했던 지난 3월 27일에 작성했던 스마트폰 출하량 전체 대비해가지고 소폭 1.5% 정도 상향한 보고서로 다시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최악의 가정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IT 업계 전반적으로는 수요가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2분기, 3분기 YOY로 증가하는 실적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업황이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는 쪽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패키지 기판 쪽이나 MLCC 쪽 업황은 2분기 숫자 자체가 생각보다 양호한 가이던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배경은 뭐냐면은 서버나 PC 쪽으로 수요가 좋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가 지나고 나면 하반기 때 차세대 CPU나 메모리가 출시되고 5G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면서 중장기 성장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패키지 기판 글로벌 1위 업체인 일본 이비덴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때 같이 충격을 먹었다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새로운 주가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비덴이 속해 있는 패키지 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패키지 기판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삼성전기나 MLCC, LG노텍은 카메라 모듈이 주력인 업체들이기 때문에 패키지 기판은 약간 조미료 역할을 하면서 실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패키지 기판 쪽 보시면은 우리나라 중소형 업체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보다는 메모리 쪽에 더 치우쳐 있는데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비덴이랑 업이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DDR5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께 도래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패키지 기판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담아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커버하고 있었던 대덕전자, 해성 DS는 물론 이번에 이제 신규로 커버하고 있는 심텍까지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심텍이랑 대덕전자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유상증자 물량 올라오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이제 분할 후 재상장되는데 그 시기를 적극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은 시기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드리면 대형주는 MLCC, 삼성전기, 그리고 애플 쪽으로 매출이 있는 LG 이노텍을 추천드리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말씀드린 패키지 기판 업체들 중심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도 조금 이제 주목할 만한 업체는 BH라고 있는데, BH 같은 경우에도 애플 향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 상반기 숫자가 워낙에 안 좋아서 2분기 즈음에 주가 조정이 조금 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항상 매수의 기회라고 저희는 보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패키지 개판 MLCC 모두 2분기 실적 조금 슬로우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단 다들 좋고, 하반기 때 되면 YOY로 증가할 수 있는 여력들도 충분히 속해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하반기 은행업 전망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정욱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은행에 대한 여러 걱정들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제 밝히는 자료입니다. 주로 이제 충당금 쪽을 많이 자료를 썼고요. 1분기에 은행들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1분기 충당금이 되게 낮았습니다. 올해 이제 걱정이 많은 게 충당금이 이제 큰 폭으로 늘면서 어닝이 많이 깨진다라는 거를 걱정하시는데요. 지금 1분기 충당금이나 뭐 카드 연체율 이런 걸 보면 2분기, 3분기, 4분기도 충당금이 큰 폭으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폭 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주된 이유가 이제 대출 포트폴리오가 담보 위주로 안정적으로 변화됐다는 점 외에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충당금이 크게 늘지 않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2011년부터 은행 충당금이 IFRS 기준으로 바뀌었는데요. 과거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는 이제 K갭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충당금 적립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보증하고 담보가액이 높을 경우에 충당금 적립액이 적어집니다. 옛날에는 이제 적립을 좀 많이 하고 또 환입이 발생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충당금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낮고요. 동일한 경기 충격에도 충당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은 매분기 컨센서스 상회 예상됩니다. 1분기 좋았고 2분기, 3분기도 좋을 거고요. 4분기는 충당금이 조금 늘 수 있는데 그래도 시장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은행들 추정 순이익 12.7조 원으로 8.7% 정도 감익에 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호주로는 계속 이제 하나금융하고 신한지주를 말씀드리고요. KB금융은 7월 정도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 한여름 더 시작되면은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투자 전략 쪽으로 넘어와서 매주 화수분 전략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경제 따로 주식 따로라고 자료가 오늘 발간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 담당하는 이재반입니다. 이번 주 좀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이벤트가 5월 22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전인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인대를 통해서 좀 확인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12.5% 정도 GDP 대비에 달하는 재정 부양책을 발표를 해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 정도의 그 부양책 정도를 발표를 해야 기본적으로 조금 중국 내의 관심이라든가 신흥국 쪽의 관심 이런 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 특수용도 채권이라고 불리우는 인프라 투입 비중이 높은 채권들의 발행이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4월 중국 내 고정자산 투자 내에서 인프라 투자라든가 최근에 중국의 산이중공업이라든가 헤라수니와 같은 흔히 얘기하는 산업재 관련 주식들이 조금 주가가 좋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중국에 대한 얘기고 이게 실제로 국내 증시 쪽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위안화 환율이라는 부분이 달러 대비 강세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좀 강세로 전환을 해야지 외국인의 시각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게 되면 위안화가 어느 정도 자국의 경기를 반영하면서 강세로도 갈 수 있는 분위기는 갖고는 있는데 이게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그런 변수가 좀 껴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안화 강세만을 갖고 흔히 얘기하는 좀 낙관적인 견해를 펼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2018년에서 19년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한창이었을 때 좀 위안화가 단기적으로 좀 강세로 갔었던 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테크라든가 일반적으로 산업재 이런 쪽들이 좀 강했다는 정도만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실질적으로 약간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국 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성장에서 교역량이라는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영향력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한국이 약간 주식하고 경제가 좀 따로 노는 형태를 많이 보이는 게 특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자국 기업들의 협업에는 굉장히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19년 1월에 아시는 것처럼 도요타라고 파나소닉 자체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두 기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홈이라든가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서 작년 5월에 주택 공동 산업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의 주가가 좋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도요타나 파나소닉에 납품하는 계열 기업사들이 훨씬 더 주가가 좋았다는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요타 자동직기라든가 도요타 쯔우쇼 같은 경우가 주가가 작년에 상당 부분 좀 좋았다는 부분 생각하시면 현재 국내에도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협업에 대한 강화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내 계열사 중에서 SDI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SDS라든가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차 계열사 중에서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은 계열 기업 및 납품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내부적인 협업 강화에 대한 아이디어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일 글로벌 리서치는 자료 3가지가 나왔는데요. 위클리 중식집, 토요다, 징동. 자세한 내용은 발간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 쪽으로 넘어와서 농심 자료가 발간되었는데요. 음식료 쪽에서 농심 자료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문주입니다. 농심은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연결 기준으로 64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서 시장 기대치를 큰 폭 상회했습니다. 국내 라면 수요도 한 18% 증가를 해서 좋았지만 수출이 한 26%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법인 쪽에서 이익 레버리지가 좀 극대화되었고요. 미국과 중국 법인도 그로스가 20% 각각 30% 이렇게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이 해외 법인 쪽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2분기 동향을 보면 사실 이제 국내 라면 수요는 QOQ로 좀 둔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전년 동월비로 봤을 때는 지금 4월, 5월까지도 좀 견조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 쪽은 워낙 좋습니다. 수출이 워낙 좋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요를 가동률이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도 사실은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쪽에서 한 5년 만에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로 1,000억 이상 회복할 것 같고요. 연결 쪽에서는 저희 기존에 한 1,300억 정도 봤는데 1,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시장 기대치 연결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 감안하신다고 하면 계속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 목표 주가도 38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실리콘웍스 일진 메터리얼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수입니다. 실리콘웍스랑 일진머티리얼즈 실적 발표 있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웍스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2개 분기 연속 나왔고 추세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분기 좋았던 이유는 LGD의 북미 세트메이커양 OLED 패널 공급이 모바일 OLED 패널 공급이 1분기에도 지속이 됐고요. 사실 북미 세트메이커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분기 기준으로 공급하는 대수가 한 200에서 300만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패널 내에서의 비중은 작은데 작년이 제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구동칩 독점하고 있는 실리콘웍스 수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CD TV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파주 라인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지만 광저우 라인은 여전히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 패널 메이커들이 지금 삼성이랑 LG가 빠져나간 시장에서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쪽은 하이엔드 시장이고 하이엔드 시장 내에서 DDI 칩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실리콘웍스가 또 반사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52,000원으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최근 4년 평균 PER 13배를 적용을 했고요. 지금 주가는 올해 기준으로는 8배,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7배 수준, 노바텍 경쟁사는 16배인 걸 감안하면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은 컨센을 소폭 하회를 했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64,000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건설 쪽에 태형건설 자료 발간됐습니다. 건설 담당 최상욱입니다. 태양건설 1분기는 실적이라든가 내용면이 모두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9%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2% 감소했지만 추정치보다 20% 잘 나갔고요. 그리고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 건설과 환경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태양의 성장세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부분이 거의 4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와가지고요. 분기 사상 최고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의료용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 폐기물 매력 업체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확실히 좋았고요. 그리고 올해 이것 때문에 환경 쪽 추정치를 좀 올렸습니다. 18년도 800억, 작년 1147억, 올해는 1700억 정도 되고 에비타 거의 2000억 될 것 같고요. 지금 TSK가 분할 상장하고 나서 합산 시총하게 되면은 현재 1조 원대보다는 확실히 1.7배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센트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캐펙스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해서 환경 쪽 매출 그로스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건설도 연간 7,000세대 이상 자체 사업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 사업 계속 확대하는 모습이 이번 분기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태양건설 계속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닥 벤처팀에서 자료가 3개나 나왔는데요. 게시판 질문 포함해서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벤처팀 이정기입니다. 금일 저희 자료 세계 기업 제로투세븐 GST 그리고 텔레필드는 모두 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텔레필드는 소폭 그 기대에 못 미친 실적을 발표했지만 2분기 이후에 굉장히 더 이연된 실적들이 1분기에 이연된 실적들이 2분기에 더 좋게 나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갖고 저희 그 게시판에 올려준 지오소프트의 캐파 문제랑 그 상품 소싱 관련된 질문이 있어갖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캐파는 지금 일평균 매출액 4.5억 정도, 5억 정도 안팎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데 캐파는 올 초에 15억, 일 매출액 15억 규모로 그 캐파를 늘려놨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뭐 15억 가까이 이제 그 매출액이 늘 거라고 예상하는 그 투자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초 다시 뭐 2배 이상의 캐파를 늘릴 예정이어서 캐파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 소싱이 이제 될 것이냐, 계속 이렇게 물건이 많이 팔리면은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상품이 이제 소싱이 될 거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상품 소싱은 우리 그 오아시스가 우리 생협이라는 그 어떤 그 협동조합으로 오랫동안 오프라인 영업을 했었었죠. 그런 오프라인 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품 소싱에는 조금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팔려갖고 대규모로 지금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좀 더 잘 쳐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소싱 능력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그동안에 쌓았던 네트워크가 상품 소싱에 대한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유튜버 서버 문제로 송출이 좀 중단됐었는데요. 그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많은 발표 자료를 시간 관계상 발표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좀 이것도 저희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료를 발간했지만 시간 관계상 발표 못 드린 자료는 대한항공,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한국전력, SKD&D, SM, SBS 발간이 있었고요. 산업 쪽엔 위클리가 많았었는데 인터넷이나 은행, 석유화학, 철강금속, 2차전지 쪽 위클리 자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에 유튜브에서 주시장 명사를 모시고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내일 첫 시간은 SF플러스 자산운용 강병천 회장님이 나오셔서 시청자와 소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리서치센터 모닝미팅 아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